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비즈 포럼에서 여러분들 뵙게 됩니다. 지난 6월이죠. 지난달에 스타트업의 소통과 관련된 소통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여러 번 만나 뵀었고요. 이번에는 투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문가 투자자분을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비즈 포럼은 교육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두 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가톨릭 감동대학교가 주관 대학이고 강릉 원주대학교 한라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많이 더우셨죠. 그 더운 가운데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원한 기분이 좀 들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준비한 이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진행될 거고요.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것처럼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 끝난 다음에도 좀 이런 점들 저런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 계정 CKU 이노랩 지원센터 계정에서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저희 어렵게 모셨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투자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많은 기업들을 발굴해내서 성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임완 대표님을 곧 모실 텐데요. 본인 소개는 자세하게 강의 시간을 좀 듣도록 하고 박수로 여러분 크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완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임완입니다. 네. 잠깐 오늘 가톨릭 관동대 기술창업대학원 OT 특강 캠프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데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표로 따지면은 한 197장을 준비했는데요. 원래 한 90분 이상 해야 되는 걸로 해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단축해서 중요한 항목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창업과 투자 그리고 투자자들로부터 듣는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 전략 이 제목을 뽑으면서 소위 뭐 창업 투자, 뭐 투자 유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게 어떤 개념인지 투자자 관점에선 이런 일이고 또 창업자 관점에선 투자 유치라는 이 소위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입시키는 여러 방식을 투자 유치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그게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또는 우리 회사의 성장에 참여하신 여러분들한테 공통으로 전부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숙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 그런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투자 유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어떤 투자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테크니컬한 관점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창업 기업이 투자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많은 외부 투자자들, 기관 투자가들, 뭐 엔젤 투자가들, 개인 투자자업들이 왜 스타트업 창업 기업들, 기술 창업 기업들한테 왜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라는 관점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 투자자로 약 30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창업 기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잘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실패 경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러닝으로 따지면 실패한 데서 얻을 수 있는 이 많은 의미 있는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씩 가미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전략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방안 또 전략적으로 투자를 유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제 양력이고요. 요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스타트업 창업자 여기에도 창업자들이 계신지 몇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또 저랑 지금 시간을 같이 하고 계시는 여러
참여자분들이 스타트업 창업에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꼭 생각해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창업을 하고 또는 창업을 하려고 하고 이런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아이디어인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또는 저랑 같이 창업을 하는 여러 파트너들의 기회비용을 뺏는 것은 아닌지, 기회비용보다 훨씬 많은 뭔가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당연히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그걸 수치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해석해본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요즘 굉장히 답답합니다. 우리가 과연 뭘 보고 뭘 근거로 해서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이런 사업 아이템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사실 돌이켜보면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 준비했던 자금도 떨어져 가고 외부에서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미 굉장히 늦은 때죠. 그때는 이제 그런 어려운 사정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전쟁, 러우 전쟁, 미중 갈등 굉장히 오래됐죠. 뭐 팬데믹 전후로 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면서 곡물 에너지 가격 상승하고 뭐 전쟁의 여파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또 화폐가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 엔데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 많은 관광객들이나 비즈니스 여행객들이 움직이는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메인 통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 달러 같은 또는 엔화와 같은 심지어 그 위안화 같은 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환율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유동성은 배가 됐다면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해야 되는 정말 그런 건지, 뭐 부동산 시장 또 주식 시장 국내 해외 보고 있지만 도대체 이 플럭추에이션이 왜 생기는 거고, 거기서 나는 또는 우리 회사는 또는 이 투자 유치를 해서 뭘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이 사실 없어요. 많은 그 유명 유튜버들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굉장히 모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내가 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고, 창업 투자 생태계는 어느 분들한테 물어봐도 요새는 다 너무너무 어렵다고들 얘기하세요. 투자를 하는 사람도 어렵고 투자를 받는 회사들도 대부분 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2017년부터 20년 정도 사이는 뭐 굉장히 투자, 한국에서 특히 창업 투자, 벤처 투자는 활성화되어 왔고, 팬데믹이 돌아가면서 뭐 빚을 본 또 훨씬 더 좋아진 산업 영역도 있고, 비대면 산업 같은 경우 많이 좋아졌죠. 뭐 바이오 산업 이런 것도 좋아졌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폭망한 산업 영역도 있죠. 예를 들어서 F&B라든지 관광, 여행 섹터들이 힘들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겪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다시 열릴 것 같았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도 벌어지고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또 경제 예측하기 힘들게 됐고, 창업 투자 생태계로 들어오는 투자 자금의 유입도 줄어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정부가 바뀌고 예산을 짜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기초 연구에 투자하는 여러 예산들이 줄어든 영향도 있고, 그래서 과연 기술 창업 투자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현재는 어려운데 뭐 향후 1, 2년이 있으면 좋아질 건지 3, 4년 걸려야 되는 건지 정말 막막합니다. 개개인으로 창업 투자를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솔루션 개발 또 서비스 개발 운영에 드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대부분 뭐 개발 비용이나 인력 비용 굉장히 커졌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영업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원했던 경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돈이 없는데 어떤 자금으로 어떤 리소스를 활용해서 미래 성장을 계속 도모해 나가야 될 것인지 정말 막막합니다. TMF 사태 일어났고요. 그리고 뭐 여러 뭐 엔데믹 이후에 여러 산업 전망에 대한 변화 예측이 있었지만 실제로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생각보다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주변 국가들의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상대 국가들, 또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는 여러 이 교역 상대국들의 현황을 보더라도 만만치 않은 그렇게 좋은 사인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도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스타트업들은 꼭 투자를 받아야 되나? 투자 받지 않고 펀딩, 소위 말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그 서두가 제가 한 50페이지는 인트로덕션에 하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외부에서 어떤 기관 투자가 또는 채권 채무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런 테크니컬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어떤 상대로부터 어떤 자금을 투자의 형식, 어떤 투자의 형식으로 받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가장 좋은 적절한 답변을 얻기는 굉장히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기술 개발 또는 상품 개발에만 매진하고 있던 스타트업 투자가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아주 통쾌한 클리어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접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 전략적인 투자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초기 기업들, 투자자들은 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가, 또 이들이 속해 있고 활동하고 있는 인터랙티브하게 움직이고 있는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장이나 생존을 위해서 투자는 정말 필수적인 건가,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건가, 살아갈 수 없는 건가,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남들보다 먼저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면 되는가, 또 우리 회사에 가장 유리한 투자 유치 전략과 방안 또는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투자자들과 만나고 실제 투자 유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투자 생태계. 자, 이 two parties가 있어요. 왼쪽 부분 일단 날 좀 설득해봐. 오른쪽은 저 투자 좀 어떻게. 어느 한편은 투자자가고 어느 한편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창업가, 피투자자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상이몽을 해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또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생태계를 보면 이제 모태펀드라든지 한국성장금융이라든지 정책적인 투자 펀드로부터 펀드를 만들어서 이 주 목적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게 가장 일상적인 투자 형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투자하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미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투자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투자 받을 수 있을까, 한 자리에 앉아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 좀 환기시켜서 너무 시리어스하게 어두운 내용만 얘기한 것 같아요. 다음 영화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The Wolf of Wall Street라는 게 있고, The Founder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The American Chef라는 영화가 있었고, 다 뭔가 파운더니까 창업, 그죠? 기업, 경영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다라는 알 수 있겠죠.
실제로 파운더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 창업자랄까요? 맥도날드 형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제로 레이 크록이 패스트푸드 시스템을 발견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키운 그런 이제 파운더에 대한 뭐 아주 위대한 파운더에 대한 얘기고요. 뭐 실제로 창업과 관련된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보시기에도 뭐 포스트만 보시더라도 누구 얘기인지 알 수 있는 다양한 영화들이 있고 뭐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의 얘기를 다룬 영화도 있고 소셜 네트워크 있고 스티브 잡스 영화도 있고 실제로 더 빅샷이라고 금융회사 뭐 프로드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또 wolf of the wall street라든가 이런 이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어떤 창업을 해서 성공을 거두는 그런 영화도 있고요. 또 셰프 프랜차이즈까지 안 가더라도 유명 레스토랑 창업해서 성공하는 얘기. 또 19년도 22년도가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활발하게 창업 투자가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창업 투자에 투여되는 뭐 정부 예산이랄까 여러 자금들이 가장 활발하게 모였던 때기도 하고요. 스타트업이라는 뭐 상당 부분은 픽션에 가까운 거겠지만 이런 드라마도 있었고요. 또 이제 블로깅을 하고 이 서치를 해보면 창업자가 봐야 될 영화 10선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시나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잡스라든지 랭게리 로네스 그다음에 헤어드레서 뭐 이런 얘기들 또 머니볼 이것도 굉장히 창업자들이 꼭 봐야 되는 영화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영화를 왜 얘기하냐면 드라마나 영화의 임팩트가 사실 이 창업 문화, 창업에 대한 인식을 만들거나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런 영화의 테마를 보면 또는 메인 메시지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디카프리오가 주연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하는 The Wolf of the Wall Street를 보면 비전 가진 리더의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 이게 성공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하고 있고 또 뭐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역경을 읽고 들어선 싱글맘 CEO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조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막 이게 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영화죠. 멘토이자 친구인 70세 인턴 많은 경험을 가진 다양한 경험을 가진 70대 인턴과 열정 또 크리에이티비티를 가진 30세 CEO의 서로 교우하면서 회사를 성장으로 이끄는 그런 얘기들. 공통된 주제가 이거예요. 결국 결론은 실패는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 역경을 딛고 주위에 많은 만류를 물리치고 불굴의 투지로 창업해서 성공을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사실은 성공이 있을 때 성공의 뒷면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주주들, 주변 관계자들과의 갈등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특히나 획기적인 혁신적인 사업을 진행할수록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불법 합법 사이 그레이한 영역을 오가면서 고민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기업의 성장을 전면적으로 도와주는 여러 조력자들, 멘토들이 등장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고민의 고민 끝에 주인공이 이 결단을 내려서 성공을 이루었다. 해피엔딩 이런 거죠. 저는 이런 영화를 보면 아주 뭐 실패한 창업자의 얘기 이런 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 극단적으로 대부분 뭐 극적인 성공 스토리를 다루고 있어요. 창업을 하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루 빨리 창업하는 게 답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많은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거예요. 그냥 있거나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창업 시도, 뭐 창업을 성공시키면 더 좋겠지만 만도 굉장히 의미 있고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사회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라는 베이스예요. 진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뿌리치고 살기 쉽지 않은 그런 사회 문화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여타 국가보다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실패하거나 실패를 겪고 있는 거를 남한테 보이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거나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 CEO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다루고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부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이던 생계를 위한 창업이던 또 나의 의사결정이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밀려서 창업을 하게 됐던 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텐시브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창업이란 건 그렇지만 이 창업 자체가 젊었을 때 창업이면 뭐 2, 3년 고생을 하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좋은 스펙으로 남을 수 있지만 이게 30대가 넘고 40대를 지나서 50대 재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룬다면 상당히 어려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것도 창업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래서 뒷장표로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창업이란 게 뭐 투자 유치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창업 자체가 창업을 할 때부터 어떤 각오로 어떤 리소스를 모아서 어떤 준비 상태로 시작하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각 연관 정부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에서 창업을 시도해 보는 건 매우 레코멘드 할 만한 일입니다만 확률상 통계상 초기 창업 기업이 실제로 3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뭐 벤처 캡탈이나 뭐 엑셀레이터에 투자를 받은 회사들은 뭐 60-70% 성공률이 있다고 그러지만 통상적으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약 15% 수준, 3년 생존율 15%에서 20% 수준입니다. 뭐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 얘기는 3년 지나면 뭐 쉽게 말해서 10개 창업하면 8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군가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창업 얘기는 정말 매일매일 일어나서 수십 번 듣지만 누구 폐업 강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폐업 어떻게 하는가요? 또 기존 주주들한테를 어떻게 선택해서 회사를 닫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확률상으로는 있어야 하는 또는 제공돼야 되는 정보나 교육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는 분은 없고요. 소위 뭐 폐업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몸에 와닿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창업진흥원 장님 옆에서 창업에 관한 창업을 격려하는 강의를 하는 중에 이런 폐업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싸한 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런 부분도 이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내용 중에 상당히 깊이 있게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창업자 중에는 재창업해서 성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뵀던 모 스타트업 양 대표님 같은 경우는 4번째 창업에서 성공하셔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계시고요. 뭐 재수 좋게 처음에 2번, 3번 실패했던 게 규모가 작고 이번 성공이 사이즈가 크면 뭐 상당히 운 좋게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분이 겪으신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젊을 때 아주 의욕 있고 패기에 있던 때 실패를 2번, 3번 했을 때 어떻게 딛고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은 뭐 이렇게 제3자가 얘기할 수 있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을 왜 하나, 이런 창업하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XX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창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 올해 건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창업하면 뭐가 나올까 하고 검색해봐 이런 게 나와서 상당히 파지티브한 것들이 있죠.
그 안에서는 뭐 음식이 굉장히 사진으로 이미지 검색한 겁니다. 많이 나온 것도 한국적인 특색인 것 같아요. 한국의 창업의 거의 절반 이상은 이 F&B 창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소규모 점포 창업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또 김봉진 대표님의 배달의 민족 이렇게 해서 해본 배달의 민족 굉장히 이 디자인적으로 혁신적이면서 뭔가 크리에이티브함이 느껴지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이미지예요. 근데 또 이제 이미지 검색을 좀 더 해서 장수를 넘겨보면 중간에 있는 창업자 고민하거나 뭐 실패하거나 한 것처럼 보이죠. 고민하고 있거나 이런 것도 좀 심심하게 보이고 뭐 이 버진 그룹의 회장님 얘기도 많이 보이고 창업가로 검색을 해보면 엔터프레니어, 스타트업 CEO 뭐 이런 거죠.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고 미국의 창업가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 뭐 캐주얼한 양복 입은 사람 잘 없죠. 우리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저 사진 빼고는 양복 입으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시아 지역의 창업자가 주로 포스팅된 사진입니다. 검색하면 한결같이 양복 입으시고 다 누구신지 대강 다 아시죠. 그래요. 이 이미지 검색만 해도 이 아시아에서 창업자들이 이런 모습이구나. 미국에서 창업자들이 이런데 뭐 여전히 양복 입고 깔끔하신 분들이니까 포지티브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뭘까요? 뭐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청년 창업 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년 창업하면 청년의 테크니컬한 정의는 뭐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뭐 우리 예서 고성군의 청년들 하면 뭐 69세까지는 청년이라고 뭐 이렇게 마을에서 부르신다 그래요. 이게 뭐 주관적으로는 청년이란 이 캐테고리가 어디까지 연령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창업자들 39세 이하면 청년으로 취급하는데 요새는 그런 분류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청장년 창업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창업가 미국의 평균 창업 연령을 따져보면 한국보다 훨씬 오히려 연령이 더 높습니다. 30대 중반이고요. 한국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더 젊을 때 창업하는 게 많고요. 창업 성공률을 보더라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경험을 가진 예를 들어서 직장 경험 전 커리어에서 5년 이상 10년 정도 커리어를 가진 분들의 창업 성공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창업하면 아주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도 하는 게 창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나 일본이나 좀 더 뭐 선진국이랄까요?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어느 정도 자기 커리어를 가지고 자기 전문 영역, 자기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클라이언트의 마켓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걸 명확히 하고 진행하는 게 창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이나 유럽 또는 아시아에서 다른 국가들의 많은 창업자들하고 조우한 경험에 따르면 한국은 더더욱 준비 안 된 창업이 많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창업하면 나오는 이미지들의 스타트업, 창업. 여러분들 창업과 청년 창업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느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좀 더 포지티브해요. 뭐 아주 의미한 또 이거 망하면 어쩌지라는 표정을 지은 CEO의 모습 이런 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이게 어쩌면 미디어로부터 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접하는 주변의 많은 그 정보 또 다양한 인풋의 바이어스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창업하면 뭔가 좋은 거야, 해봐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 이거는 정책적으로나 이 창업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포지티브 사인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또 준비 안 된 창업하시는 당사자 입장에선 뭐 이런 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됐는데 전장으로 학도병으로 3일간 재직 훈련만 받고 전장에 내보내지는 일이 아닌가라고 실제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학도병 얘기이고요. 창업 학도병이란 말도 씁니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청년 창업 학도병 되고 싶나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최병희 센터장님의 얘기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고 하라라는 메시지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섣부리 창업하지 말고 뭔가 준비됐을 때 뭔가 사업성 또는 내가 어떤 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거기에 보다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또 죽을 각오 없이 창업하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김성극 감독이 굉장히 유명하시죠. 하드 트레이닝 하는 걸로 어디에 내보내든 내가 가르친 나의 제자들 후학들은 최소한 이 정도 레벨은 돼야 된다는 스탠다드를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창업이란 게 뭐 면허를 주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준비하고 창업 전선에 내보내야 하는 뭐 그런 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파울볼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BTS 얘기, 이 연습생들이 뭐 10년 이상 모여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서 세계적인 스타들이 되잖아요. 이제 대부분의 BTS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빅뱅이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한국의 아이돌이 이 세계 무대에서 리딩 포지션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의 블랙핑크 얘기까지는 인생을 건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반복하던 기나긴 준비 기간이 있었다. 우리가 순위 옆에서 좋아하는 창업자들, 창업 기업들 보면 이런 느낌이 드나요? 이런 냄새가 나나요? 땀 냄새를 느낄 수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곧장 실천에 옮기게 되면 많은 pitfall, 소위 많은 어려움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올드보이 굉장히 오래된 영화지만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 영화 중에 하나였으니까 올드보이가 만두만 먹으면서 10년 이상 감옥에서 이 복수를 또는 세상을 밖으로 나가서 지금까지 못했던 걸 해보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만화의 경상수지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생계형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냥 여기 있을까? 이게 비겁한 모습인가? 현실과 타협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뭐 포텐셜 기업가의 모습인가? 뭐 여러분의 판단이겠지만 이런 신중함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너무나 쉽게 꿈꾸는 자에게 미래가 있고 꿈꾸는 꿈을 꿔야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다들 나와서 뭐 세바시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강연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너무 브라이트한 사이드만 또 포지티브하게 향후에 얻을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포지션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정말 피나는 노력, 고통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꿈을 꾸면 되는 거 아니냐, 꿈을 꾸면서 계속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꿈꾸지 않으면 또 이 향상심이 없으면 시장에서 지금까지 없던 뭔가 밸류를 창출하고 그것을 지속 가능한 수익 사업으로 이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리소스에는 한정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런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플랜 계획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준비돼야 훨씬 자세하게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창업하지 말라. 죽을 각오가 되지 않으면 창업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이번 정부 또 이 벤처 기업, 벤처
기업에 관한 특법 법률이 만들어진 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던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창업 정책이 줄곧 확장 일변도로 성장 일변도로 집행되어 왔습니다. 최근 한 2, 3년간 이 창업 지원에 창업을 지원하는 여러 펀드들의 뭐라 그럴까요? 매년 새로 집어넣는 출자액 그 예산이 다소 줄은 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 성장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없어서 내가 투자 못 받는가?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가 안 들어온 이유는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고 투자를 받게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또 검증된 이론인데, 주변에 대부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리처블한 이 전문가를 찾아서 그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까를 판단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뭐 실제로 큰 비용을 내고 진짜 전문가라는 분들한테 상담을 해서 조언을 받거나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자기 어떤 분야에서든지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하고 어울린다는, 레벨이란 부분이 굉장히 이제 서툴한 단어긴 한데 움직이는데, 주변에서 나를 잘 이해하고 내 정도 수준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는 조언이란 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획기적인 무슨 대안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변 전문가들, 뭐 세무서 다니는 우리 저 앞집 형한테 여쭤봤어요. 그분이 세무 전문가냐,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또 회계사인, 회계사 3년 차인, 그것도 뭐 메이저 빅4 안에 드는 이 회계펌의 3년 차 회계사니까 전문가니까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 메이저 펌에서도 3년, 5년 차들은 뭐 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에 불과하고요. 그나마 창업 기업들을 다루지 않고 큰 대기업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주변에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조언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주는 조언이라는 게 조언이 아니고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도움이 되는 건 경험.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경험해보고 그리고 느끼는 게 있으면 창업하라는 게 김범수 의장의 얘기고요. 이제 뭐 지금 교육기관에서 한국에서 제일 느린 것이 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부적절할 수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창업을 교육으로 푼다라는 게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많은 성공 스토리를 읊는 것보다는 좀 더 각 창업 기업 친화적인, 더 거기에 커스터마이즈된 뭔가 성공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간접적인 교육을 통해 집합 교육이나 여러 실습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 저희 아버님이 살던 때에는 직업,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를 졸업하면 뭐 경제 기획을 하던, 또 뭔가 기업에서 파이낸스 전공을 하던, 뭔가 그런 쪽으로 해서 일생에 비슷한 업만을 가지고서 30년, 40년 일하다가 은퇴하는 게 주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워낙 수명이 늘기도 했고, 그리고 아주 컨스턴트하게 5년, 10년 똑같은 일을 해서 제가 점점점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면서는 벌써 제 세대부터 직업을 하나만 가져서는 30년, 50년 일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고요. 그게 이제 특히나 요새 나오는 AI, 챗GPT, 뭐 이런 로보틱스, 이런 여러 첨단 산업들이 등장하면서 더더욱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원하는 직업을 선택이랄까요? 많은 직업을 거치지 않고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인 뭐랄까 사회적인 상황 하에서 이런 변화 하에서 창업이란 게 제가 행복을 느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창업을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슬란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샤또라하고 2014년도 저기는 반기문 사무총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는 삼성 핸드폰 노트 7인가요? 그죠? 예. 이 배터리 폭발 문제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것들이고, 이는 살아생전에 돈 한 번 벌어보지 못한 반고호의 작품입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나쁘지 않은 제품, 그리고 나름 고민해서 니치 마켓을 타겟해서 나온 제품. 또 반기문 사무총장은 뭐 한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선망받는 유엔 사무총장을 했음에도 한국 대통령에는 출마까지 못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시적절치 않게 뭐 출연했다가 사라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저기 있는 주인공들이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시기적절하지 못했고, 뭐 방고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부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다 알죠. 유명했던 기업가 분들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경영 전반에 안 나타나 계시죠. 그래서 한국이 창업에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좋은 창업 생태계를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창업가, 특히나 실패한 창업가들한테 그렇게 녹록하게 관대한 사회인가 보면 꼭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섣불리 창업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신중하게 창업하고 준비됐을 때 창업해야 된다.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fail의 뜻이 뭐냐? 김현수 소설가의 일에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4살짜리 아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fail 사인이 뜨니까 좋아했어요. 이거 이상하죠? fail인데 왜 좋아하냐? fail이 무슨 뜻인지 아니? 실패라는 뜻이잖아. 그럼 실패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럼 다시 시작하라는 거잖아. 사실 이런 오뚜기 정신, 뭐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맞나 틀리냐에 따라서 이런 오뚜기 정신, 파지티브함이 있어야지 창업자는 여러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많은 갈림길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여기서 어느 길로 갈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보고 뒤돌아갈까, 안전을 위해서 해가지고 있으니까, 또는 그 숲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길이 아닌 사이에 더 지름길이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 여러 갈래길이 있다면 주어진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나의 길을 만들어 갈 거냐. 보통 이게 이제 창업자들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로는 멋있죠.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게. 근데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이렇게 갔을 때 뭔가 획기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어야지 의미 있는 거죠. 저는 전 경제학, 경영학, 뭐 통계학 뭐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제발 그 통계의 오류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남이 이렇게 해석해서 주는 이런 도넛 차트 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자, 여기 보십시오. 뭐 일부러 어디에서 발췌한 건지는 명확하게 뭐 있지만, 보십시오. 창업에 성공한 원인과 실패한 원인, 이거 보면은 정말 황당한 리절트입니다. 황당한 결과입니다. 사람의 성공한 연인은 52.53%가 풍부한 경험 때문에 성공했다고요. 창업에 실패한 원인은 경험 부족이랍니다. 그것도 뭐 46.7과 52.9, 그리고
이제 성공한 다른 원인들을 보면 고객 관리가 좋았다, 우수한 사업 아이템이 좋았다, 기술력이 좋았다, 치밀한 산업 계획이 있었다. 실패한 이유는 아이템 선정을 실패했다, 시장 수요가 없었다, 투자를 무리하게 했다, 자기 자본이 취약했다.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보면 이쪽에서 성공한 원인에 하고 배치해 볼 때 별도로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이 경험이 있으면 성공하고 경험이 없으면 실패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100% 따져보면. 그렇죠? (53%) 경험이 있으면 성공하고 47%는 경험이 없어서 실패해서. 그러면 요 차트만 보면 무조건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 창업을 하면 성공한다 여야 되죠. 정말 그런 건지. 정말 그런 건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미닝리스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울산 청년 창업센터에서 창업 실패하는 유형 7가지를 냈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다, 충분한 자본 없이 무리하게 시작했다, 트렌드를 무시하고 CEO 창업자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경영자라서 관리만 했다, 경영만 했다, 주변의 소문을 믿고 시장이 있는 줄 알고 쫓아했다가 실패했다,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했다, 나의 근본적인 적성과 경험을 무시했다. 자, 이 통상적으로 이런 이 실패 유형을 보면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라면 그 거꾸로 하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꾸로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완벽하게 준비하는 건가? 그죠? 이거죠? 100% 만족스러운 준비는 없는 거고, 충분한 자본은 얼마 정도 돼야 되는 거다. 어차피 무리하게 시작하는 게, 한정된 리소스에서 스타트하는 게 스타트업의 숙명인 거고,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대기업이겠죠. 내가 창안한 작품과 서비스 확신을 갖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얘기도 많은데, 트렌드를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서 권한위임하고 경영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대기업 좀 더 이 사업 크기가 커져갈 때는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업이 작을 때는 내가 경영만 할 수는 없고요. 마케팅 기획, 상품 기획, 제품 개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CEO의, 회사가 시작되는 CEO나 창업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런 저희가 접하는 많은 창업 관련 교육이나 여러 성공 스토리들, 그다음에 논문이나 기타 여러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창업에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다 이런 레벨들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뒤집어 보면 별 의미 없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창업자분들뿐만 아니라 요새 젊은이들한테 여러 자리에 거쳐서 강조하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보자. 정말 what's in it for me를 생각해보자. 정말 내가 이런 인풋을 받았을 때 나는 뭘 어떻게 이런 인풋을 활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좀 인트로덕션이었고요. 드디어 이제 창업 생태계에 어떻게 하면 전략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투자 생태, 여러분 이제 글자들이 굉장히 작은데요. 왼쪽은 스케일이 작은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스케일이 큰 기관 투자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일수록 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아서 넥스트 단계로 엑셀러레이터 개인 투자자업에서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VC라든지 중견 VC 차차 점점 큰 시리즈 A, B, C 투자를 받는 게 이게 통상적인 이 투자 생태계, 창업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제가 한 30년간 투자를 해보니까 얼리 스테이지 투자하고 이 메저진 스테이지나 시리즈 2, 3, A, B, C, C, D 이렇게 갔을 때의 투자 성공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절대적인 리턴 금액, 이 투자해서 회수하는 금액을 보면 절대적인 금액은 이쪽하고 이쪽이 높습니다.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뭐 배수를 따지면 10배수, 20배수 회수했다. 이거 통상적으로 많이 있는 얘기고요. 이쪽은 뭐 두세 배수 회수하더라도 투자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턴이 큽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실 요 노란 부분이에요. 중간 애매한 부분들. 왜냐하면 어떤 스타트업이 어떤 사업 분야에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요새 우리 전기차가 전기차 시장이 겪고 있는 캐즘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어떤 신기술이 얼리어답터에서 수용이 되다가 꽉 떨어져요. 그 수용력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문제점들이 해결되면서 다시 이 성장을 뭐 이런 캐즘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경쟁사가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대 중국 전기차가 들어온다. 그러면 한국의 여러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얼마나 팔릴지 뭐 지금까지 팔리듯이 계속 날개도시 팔릴지 테슬라가 여전히 이 베스트셀러로서 전기차 분야에서 이 포지션을 지킬 수 사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기차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 창업자들이 겪고 있는 또는 영어에서 창업자들이 이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런 투자자들의 관점들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창업 사업 아이템을 평가할지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생태계에서 언제 투자를 받는 게 좋으냐, 누구로부터 투자를 받는 게 좋으냐, 어떤 형태로 투자를 받는 게 좋으냐. 그리고 이제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외부로부터 CB, RCPS, 소위 말하는 뭐 전환 상환 우선주 또는 컨버터블 본드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자금을 유입시키는 방법을 펀딩 또는 투자 받는 거라고 그러는데 펀딩이라고 그런다면 좀 더 광범위한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펀딩이란 건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입시키는 방법인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방법을 펀딩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debt financing, 소위 말하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보에서 보증을 받거나 그런 방법도 다 펀딩의 일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투자 유치 이러면은 적어도 뭐 개인 투자조합이나 엑셀러레이터나 또는 유명하지 않더라도 엔젤 투자가나 투자자로부터 증자의 형태로 회사의 자금을 유입시키는 그런 방식을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의를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주도의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펀딩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유치한다, 전략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도대체 투자를 하는 주체들은 누구냐라는 것부터 정의를 해야 되고 또 투자가 뭐냐라는 것도 정의를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펀딩이 꼭 필요하냐? 이 부분 보면 부자처럼 생겼나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포브스가 선정한 America's Largest Private Company의 소유자입니다. 인도계 같은데요. 이분 투자 유치 안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뭐 수조짜리 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펀딩이 뭐냐? 어떤 경우에 외부 펀딩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느냐? 펀딩은 지분을 주고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 이게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펀딩을 하는 이유는 내가 천천히 가도 갈 수 있지만 속도를 내서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을 투자받아서 1,000만 원을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지금 제품을 시장에 런칭시키는 게 1년 후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 10배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경쟁을 감안할 때도 시장의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전략적으로 취하는 수단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 펀딩인 당의 산업 구조나 특성, 성장 구도상 시장의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발빠른 자금 확보 및 투입이 가장 효과적인 경쟁 전략이라고 판단을 들 때 시급히 진행해야 되는 중요한 경영사 결정이다. 이게 굉장히 월리하긴 한데요. 이런 얘기고요. 외부 펀딩이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의 열정만 가진 소규모의 인력 및 작업원만으로는 키우기 쉽지 않은 많은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 그 다음에 회임 기간이 긴 기술 개발이 딥테크 분야, 기술 개발이 굉장히 헤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 또 상품 병행이 필요한 분야, 제약, 메디칼, 바이오 분야, 이런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외부 펀딩을 통해서 성장 전략을 짜죠. 그리고 창업의 시기성에 따라서 펀딩의 가장 시적절한 타이밍 이런 게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1997년에 초고속 통신망 ADSL이 보급되던 때 현재 아마존이나 쿠팡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인프라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0년 전, 20년 전 마켓컬리나 지금의 쿠팡의 로켓 배송이 가능했었을까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배송, 운송 인프라가 그 당시에는 안 됐기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구독경제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활성화됐죠. 이런 것들도 그 사회 전반적인 여러 여건이 조성이 돼야 가능한 사업 모델인데 여러 분야에서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 얘기 많이 나죠. 미국의 비디오 대여샵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한테 완전히 대체됐죠. 그거는 이 글로벌 OTT 마켓이 성장할 수 있는 통신 요것 좀 다시 이것 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통신 인프라가 공고히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네.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통신 인프라를 사회적인 통신 인프라를 직접 내 돈 들여서 깔 수 없다면 그게 깔릴 때까지 적절한 기간 동안은 다른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구태여 수천억을 투자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투자를 받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투자를 받을 고민을 하느냐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펀딩의 시기 준비, 평소 상시에 준비하고 이거는 반드시 어느 외부 투자 자금 유치에도 해당되는 일인데요. 적어도 6개월 전에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6개월 전에는 펀딩 작업을 시작해야지 실질적으로 자금이 유입돼서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많이 돌아다니면 투자 받을 수 있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탈 25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게 한 150, 60개? 그러면 그 150, 60개가 각각 펀드를 가지고 있는 게 5개씩으로 치면 그 펀드 숫자만 해서 1000개가 넘잖아요. 그럼 이 1000개가 넘는 펀드 중에 우리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펀드가 몇 개 될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커머스 업체인데 버티컬 이커머스로 수영복만 파는 이커머스가 치자고요. 수영복은 여름에 더 많이 팔리고 겨울엔 덜 팔리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보면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은 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거 어디서 투자를 받아야 될까? 이커머스에 투자하는 펀드, 또 패션에 투자하는 펀드, 또 글로벌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여러 펀드,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럼 1000개 중에 40개 골라졌다고 생각하면 그 40개를 다 만나보면 될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회사를 어떤 포트폴리오 묶어낼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우리 회사는 아주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냐 아니면 패셔너블한 아주 특수랄까요?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가진 수영복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파는 그런 모델이라면 그거에 관심을 가질 만한
펀드 또는 펀드 매니저를 찾아야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저희한테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펀드라는 건 1000개 중에 뭐 2~3개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같은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찾아간다라든지 뭐 무턱대고 큰 벤처 캐피털 회사 만났어요. 얘기하는 건 전혀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투자의 개념. 투자가 뭐냐?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뭐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얘기도 듣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저축은행에서 뭐 펀드 가입하세요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또 해외 주식 투자, 또 뭐 인덱스 펀드, ETF 이런 투자, 이런 거 투자라고 하면서 금융기관에 가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들이고요. 또 NPL, 뭐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투자라고 해요. 투자 펀딩 정의가 뭐냐? 인베스트먼트는 뭐고, 그럼 펀딩은 뭐냐?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얘기 들어봤죠? 그다음에 뭐 임팩트 투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건 뭐냐? 또 우리 기업 경영에서 나오는 R&D 설비 투자는 투자냐? 뭐죠 이거는? 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뭐죠? 그다음에 P2P 투자 한참 유행하고 뭐 사고도 많이 났었죠. 이런 것들 배당 투자는 뭐냐? 주식 하시는 분들 얘기할 때 가치 투자, 임팩트 투자는 뭐고, 또 부동산에 있어서 리츠 투자는 뭐고, 분양형 호텔 투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뭐 투자 관련돼서는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귀재고 현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뭐 이런 얘기도 경영이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던 얘기예요. 모험 자본은 뭐고. 자, 이런 많은 다양한 투자라는 이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투자의 개념은 근본적으로는 future return expectation, risk taking, 원금 보장은 없고 안전장치 없는 거. 이게 공통적으로 투자라고 우리가 통칭 투자라고 하는 것들의 공통적으로 가진 개념입니다. 투자는 근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요. 현재 자본을 미래의 수익을 위해 투입하는 것으로, 특히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은행 거치예금, 뭐 은행에 5천만 원 이상까지는 뭐 정부에서 뭐 보증해주는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이 투자 개념에는. 그리고 대부분 리스크하고 리턴하고는 리스크가 클수록 리턴은 더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잘 뜯어보면 현명한 투자자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컨트롤러블한 리스크, 내가 선택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적절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투자를 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과 리스크는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지는 현명한 투자를 그렇게 하는지는 더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권 투자, 배당금, 차익, 또 뭐 수익, 뭐 이런 것들은 주식 투자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스타트업 투자에서는 뭐 배당금 받은 경우 상당히 거의 잘 없고요. 또 차익 실현이 많죠. 엑시트를 하거나 IPO 했을 때 주식 취득 가격하고 IPO 시 주식을 판매한 가격의 차익, 그게 이제 수익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투자 곡선을 보면 시장 금리, 국고채, SGPGS, 저가주, 사모펀드, 비상장주, 스타트업 투자, 기대 수익은 스타트업,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해서 기대 수익은 크고 또한 리스크도 크다가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왜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하나? 스타트업 투자의 일반적인 개념이 뭐냐 봤을 때, 이제 스타트업 투자는 통상적으로 지분에 대한 투자가 있고요. 또는 뭐 CB가 됐던 RCPS가 됐던 지분에 대한 투자가 있고, 또 프로젝트 투자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투자는 여러분들 영화 투자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마 또는 공연에는 프로젝트성 투자를 합니다. 특정 이름을 가진 공연을 몇 회 했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죠. 배우 섭외비부터 시작해 마케팅 비용, 또 장소 임대하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고, 그리고 객석을 몇 퍼센트 채웠을 때 얼마의 수익이 들어왔다, 이런 걸 가지고 시뮬레이션해서 거기에
투자를 받아서 이제 뭐 공연을 진행한 후에 몇 개월 후에 수익금을 나눠가는 계약에서 나눠가는 구조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 투자를 통한 그 투자자들과 게임 오퍼레이터들 또는 게임 마케팅하는 회사들이 이 산업을 운영하고 있죠. 산업을 리딩해가고 있는데 이런 투자의 개념들이 이 여러 산업에 걸쳐서 통상적으로 이런 산업에서는 이런 형태로 투자합니다. 또 뭐 R&D 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 이렇게 투자합니다라는 거 분명히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실제로 개인적이든 뭐 개토 조합을 만들어서든 또는 벤처 캐피탈에 LP로 참여해서든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때 그 계약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쓰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어떤 개인 투자조합, 엑셀레이터가 운영하는 개인 투자조합이 3천만 원 투자를 하는데 RCPS를 해요. 상환전환 우선주를 써요.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부터 전부 다 그 합당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애드민 프로세스가 굉장히 깁니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3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그 개투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큰 대규모 투자회사들이 다 RCPS를 하니까 나도 RCPS로 하는 게 상환전환 우선주로 투자하는 게 뭐 거의 룰처럼 그게 안전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야지 후에 뭐 욕을 안 먹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제가 목격하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 미국이나 선진 금융 선진국인 이 스타트업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는 뭐 10만 불 이하 같은 경우는 자네가 창업했어? 일단 초기니까 자금 필요할 테니까 내가 통장으로 10만 불 쏴줄게. 적절한 때가 되면은 그 주주로 등록해서 주주 현황표 보내주세요. 뭐 이 정도로 하고 끝내요. 그리고 계약서는 뭐 나중에 작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는 초기 창업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미리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하는 주체들도 기존에는 개인, 엔젤 개인이나 개투조합이나 또는 벤처 캐피탈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증권회사에서 투자를 하고요, 사모펀드에서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운용사, 때로는 보험회사도 스타트업 기업, 벤처 기업들 투자를 진행합니다. 물론 관련 업계에 필요한 기술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에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CVC 형태로 또는 자기 자본에서 출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보여줬던 이 내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이 누구냐를 따져보면 단순히 이 엑셀러레이터나 개인 투자조합이나 벤처 캐피탈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보험사, 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여러 기업들 또는 외국계 누구누구 뭐 이런 다양한 주체들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생태계가 됐고요. 특히나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투자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난 3, 40년 동안 경영에서 배운 이 밸류에이션 방식이 틀려졌죠. 쿠팡은 투자 받던 당시도 적자였고 그 전에도 줄곧 적자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흑자 전환해서 벌써 몇 분기째 흑자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쿠팡이 투자해서 저 아다스에 상장할 당시 그래서 높게는 100조 이상도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조금 더 낮아져서 뭐 7, 80조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 회사가 왜 100조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가,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쿠팡과 같은 방식의 플랫폼, 거대한 이커머스 플랫폼의 가치라는 거를 누적해서 또 특히나 아마존 같은
선도 기업이죠. 예, 경우랑 비교해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나 지금 현재 경영학을 가르치시는 여러 교수님들도 이거를 정말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해석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는 효과고 쿠팡 효과가 있는데 요새는 또 TMF 사태로 뭐 이커머스 분야의 밸류에이션이 또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투자도 당분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투자자들 그럼 뭘 보고 투자할까요? 좀 숨을 돌리고 왜 투자자들이 스타트업들한테 투자할까요? 논리적으로 제가 스타트업 대표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당신의 팀들보다는 그 기업을 경영한 경력도 많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도 더 많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도 저는 뭐 박사과정을 여러 개를 했으니까 공부도 내가 더한 것 같은데 내가 왜 당신들한테 투자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곧장 대답을 잘 못해요.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못하는 걸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팀이 가진 열정과 이상과 비전과 그리고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향후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플레이하면서 갖춰갈 수 있는 포지션이 내가 직접 해서 이룰 수 없는 거를 당연히 해갈 거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조직력이 됐던 뭐 기술력이 됐던 또는 뭐 마케팅 역량이 됐던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뭔가 내가 단순히 기존의 잣대 뭐 자금력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거로 전부 다 커버해서 극복하기 힘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이해하는 듯 이해 못하는 듯해요. 왜 투자하느냐? 그런데 투자해서 제가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벌 것 같으니까. 왜 투자해요? 돈 벌 것 같으니까. 물론 정부의 여러 정책 목표를 가진 자금들이 있어서 벤처 투자 또 스타트업 투자로 이루어지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펀드들도 수익을 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를 왜 하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익을 목표로 투자를 한다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자들은 뭘 보고 투자하니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 요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팀, 창업자의 팀의 역량, 그 다음에 상품의 적정성, 시장성, 그 다음에 시장의 크기와 또 회사 성장 단계,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전략,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요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이런 뭐에 스타트업들 투자는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뭐 요소가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 이제 이런 대답해요. 뭐 팀, 프로덕트, 사이즈 오브 더 마켓.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스테이지, 그 다음에 기업 가치. 몇 분이에요? 네? 지났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너무 자세한 내용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는데 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투자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를 받기 전에 이게 이 6가지가 투자자들이 내가 투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고민하는 관점입니다. 창업 아이디어가 위대한가? 지금 이 회사에 투자하는 거 아니라면 이러한 위대한 창업 아이템을 만들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사업 아이템을 얘기를 했을 때 와 이런 게 라는 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정말 시장성이 있겠는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접목된 아이템이라도 시장성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 1, 2, 3을 갖춘 후에도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끈기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창업팀의 역량과 열정이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조직은 시스테매틱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명, 사업 비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스테판 슈왈츠만이 예비 창업자들에게 전하는 이런 기업이 돼야지 투자자들이 투자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혁신적인 투자 기업들의 공통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으로 사업 성장을 진행하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 IRSS 아이템인데요. 근데 프레임 효과라는 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프레임 효과라는 거는 프레임 선험 효과, 러닝, 관리의 스테레오타입, 이 투자할 때는 반드시 투자가 진행되면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이 어떤 조건으로 투자하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로버트 피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피자라는 면에서 보면은 그게 더 맛있냐 안 맛있냐 뭐 이런 거보다는 뭐 다른 요소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뭐냐면 로버트가 만든다. 그래서 아주 균질한 제품을 만든다. 빠르게 만든다. 이런 거겠죠. 기존에는 피자가 맛있어야지 잘 팔린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 메리트 없을 수 있지만 로버트가 피자를 만드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마케팅적인 플러스 요소가 있어서 투자를 유치했다고 본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그거는 통상적으로 F&B에 투자하는 회사보다는 오히려 로보틱스나 AI 이 로보틱스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펀드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누구를 설득하느냐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된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누구한테 투자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은 남들이 뻔하게 여기 가서 투자 받으면 어때요? 라는 데보다는 훨씬 더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나를 더 잘 봐줄 수 있는, 나를 더 나한테 좋은 밸류에이션 줄 수 있는 투자사들을 찾아서 컨택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투자 조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크리에이티브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내재 가치를 좀 더 익스포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투자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어떻게 투자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게 만족스럽게 진행이 안 된다면 투자 받는 것 자체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투자 받는 게 해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 명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투자를 받냐 마냐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뭐 공장님 말씀 같은 건데, 좋은 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투자자들은 좋은 회사를 찾아서 옵니다. 좋은 투자 회사가 정말 더 좋은 회사를 찾아서 경쟁적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타트업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어떤 게 좋은 스타트업이냐? 성공한 스타트업과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의 차이를 보면,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더라. 창업자들이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들더라. 그리고 아이디어가 한 줄로 정리돼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클리어한 제품들을 만들더라. 그 다음에 한 가지에 집중해서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더라. 그 다음에 강한 의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허들을 겪을 수밖에 없고, 많은 장애를 넘을 때마다 회복 탄력성을 지녀서 굉장히 추진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처럼 경영진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필생의 사업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해내더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 이제 한국의 특히나 기술 베이스의 스타트업들이 관리가 안 돼서 미리부터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투자자 설득해서 좋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투자 못 받거나 조건을 못 맞추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리자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관리라는 건 파이낸셜 관리뿐만 아니라 인사 관리 무지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은
조직밖에 없습니다. 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그럼 어떻게 좋은 투자자들을 감별하나요? 뭐 병아리 감별하듯이 무슨 뭐 이 매뉴얼 가지고서 이거 해서 몇 점 하면 투자하게 되나요? 물어보거든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어느 회사든지 투자를 생각하고 만나는 회사는 적어도 3번 이상 만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밥을 먹고 뭐 차를 마시든지 술자리를 하든지 이런 걸 같이 합니다. 그렇게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들이 가진 진정한 모습이랄까 생각들을 조금 더 읽어낼 수 있어요. 간단한 건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 1시간을 얘기하던 3시간을 얘기하던 당신이 이 사람과 3시간 동안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나요? 그게 예스라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고 내가 3시간을 투자하면서 즐겁게 업계에 대한 또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또는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만큼 어떤 형태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당신이 3시간 동안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CEO라면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제 스타트업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 부분은 좋은 회사를 어떻게 만드냐,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 일,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R 덱을 만들면서 투자 유치를 하면서 우리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얼마입니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떤 형태로든 창업한 회사한테 좋지 않습니다. 많이 부르면 오버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게 부르면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것 스스로 차내는 일입니다. 절대로 밸류에이션이 내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뭐 DCF로 돌려봤어요. 여러 가지 투자 가치, 밸류에이션을 하는 기법들에 따라서 우리 회사를 같이 어떻게 산정해봤어요. 이거는 대부분들 뭐 투자 유치를 도와주는 브로커라든지 좀 컨벤셔널한 혁신적이지 않은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하는데요. 이거 믿지도 않고요. 밸류에이션은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유니콘은 누가 만든다? 투자자가 만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니콘의 개념 자체가 비상장 기업으로서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받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를 투자받느냐는 사실은 퀘스천이에요. 그게 100억 달러를 투자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죠. 투자 받는 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이면 되는 건지 또는 100만 달러 이상이면 그거에 대한 정해진 게 없어요. 결국은 그 회사의 가치를 얼마라고 봐주느냐는 투자자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좋다. 자, 오늘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오늘 논의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는 필수적인가? 꼭 필요하면 투자 받아라. 꼭 필요할 때만 능동적으로 투자에 임하라. 능동적으로 하면 내가 정말 필요해서 투자 받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투자 받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투자를 받으면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라는 부분 명심해라. 자유로가 없어져. 이 outside money comes with strings라고 시오카타다니가 얘기했어요. 왜 투자 안 받고 지금까지 개인 자금으로 투자 안 받고 사업을 운영하셨나요? 그랬더니 어떤 형태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금에는 strings comes with strings 뭔가 꼬리표가 들려와 가지고 그게 나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 제가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은 투자자한테 맡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기업 가치 투자를 받으려면 먼저 좋은 회사를 만들라. 매력적인 회사로 보이게 해라. 그리고 미래 가치에 곰곰하게 설득하라. 아무리 현재에 보이는 현재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 높일 수가 없어요. 근데 미래의 비전을 설득하면 그게 미래의 가치를 현재화하는 방식으로 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미래에 대한 설득이 돼야지 원하는 밸류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다.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섹터에서 높은 기업 가치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라.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만들어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장에서 이런 그림이 있었죠. 어디가 투자자인가요? 왼쪽이 기업인가요? 오른쪽이 투자자인가요? 네, 여기가 투자자? 여기가 기업가요? 저는 지난 30년 이상 투자하면서 이게 저였습니다. 저 투자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자가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지 않다면 이런 때 필요할 겁니다. 설득해가면서 내가 당신의 회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 돈도 주지만 돈 플러스 알파 뭐를 드릴 수 있으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라고 얘기하면서 투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오래 가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투자자고요. 여기는 좋은 기업을 만들려고 좋은 기업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실리콘밸리에서도 경쟁적으로 투자자들이 모여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벤처 생태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상이몽이지만 어쨌든 동반자가 필요하니까 동반은 오랜 여행을 동반하려면 여러 가지가 맞아야겠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맞는 다소 밸류에이션을 짜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회사의 뭐 CFO가 돼서 일해줄 수 있는, 또 우리 회사 CMO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투자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좀 필요합니다. 긴 시간 감사하고요. 이게 뭐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이 있는지. 네, 예. 자,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슬라이드 페이지를 보니까 122페이지예요. 이걸 1시간 반 안에 앞쪽에서 설명하는 건 무리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투자 창업의 환경부터 시작해서 또 투자 프로세스, 그리고 또 투자자와 기업가들이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관점, 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멘트도 좀 주셨고요. 그런 점에서 좀 유익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의견에 공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번 특강에 수고해 주신 엑셀 인베스트먼트 임한 대표님께 다시 한번 오프라인 쪽에서 박수를 같이 전해 주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아마 9월이 되겠고요. 제3회 포럼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봐 주신 학생 여러분들과 또 기업 대표분들, 대학원생분들,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창업 동아리, 대학원생 창업 동아리, 또 창업 실험실 창업 참여 연구원분들 모두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